역사의 뒤뜰. 이 시간에는 고종 황제의 잊혀진 여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 왕조의 마지막 최후를 장식했던 대한제국 고종 황제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한 약육강식의 그 국제 환경이 엄중하게 몰려온 19세기 말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조선의 운명을 등에 짊어질 만큼 기량이 있었던 왕도 아니었습니다. 이 고종 황제의 무능한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사소하지만은 불행한 운명에 빠졌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가적인 대사에 비하면 작은 불행이라면 작은 불행일 수도 있는 이 운명이 고종 황제의 그 무책임으로 인해서 한 양갓집 교수는 평생을 외롭게 살다가 갔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보죠. 1895년 명성황후가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사주한 일본 불한당에게 습격당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뒤에 겁을 먹은 고종은 1896년에 그 다음에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걸 아관 파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세월을 피난 가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그는 이미 노년의 세월에 들어섰음에도 주변의 권고로 또 새 황후를 얻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총애하던 엄비가 있었지만은 장희빈의 죽음 이래 상궁 등의 궁녀들은 왕후가 될 수 없다는 그 궁중 규칙에 의해서 궐 밖에서 새 후보자를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의 결혼을 담당하게 될 가래 도감을 설치하고 30여 명의 그 양갓집 교수들을 심사하는 3번의 간택 과정을 거친 끝에 안동 김씨 가문의 한 소녀를 간택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녀는 1871년생으로 당시에 17살이었습니다. 간택이 끝났으므로 이 여성은 이미 황후라 해도 괜찮을 만큼 모든 것이 이제 길이를 선택해 가지고 혼례식 올리는 일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종의 그 어린 시절부터 그의 마음을 단단히 잡았고 이미 영왕 이은공을 낳은 엄비가 고종의 새 장가를 두고 볼 리가 없었습니다. 이은공을 부르는 그 명칭이 영친왕 의민태자의 명칭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바로 영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친왕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친왕을 낳은 사람이 바로 엄비니까요. 근데 엄비가 방해를 한 거예요. 한편 엄비는 고종을 왕위에 올려준 주인공 그 조대비의 궁녀였습니다. 그녀는 대원군이 장안의 그 파랗고 행세를 하면서 안동 김씨의 눈을 속이고 로비우 수단을 총동원해서 공략해가지고 했을 때 그때 후계자 선정의 실력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대원군 아들 명복, 그러니까 나중에 고종이 되죠. 그녀의 양자가 되는 형식을 빌어서 조대비 왕자가 되는 그런 형식을 빌려가지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인데, 이 명복은 어린 시절 조대비를 뵈러 들락거리며 이 엄비와 눈이 맞았던 것입니다. 고종은 엄비를 평생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명성왕후에게 미움을 받아서 궁에서 쫓겨나기도 했었지만은 고종은 아관 파천 후에도 다시 엄비를 옆으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자기 발로 들어왔다고도 합니다만은 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옆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나이 40줄에 영왕 이은공을 낳았던 것입니다. 늦게 낳았죠. 그러니까 엄비는 궁중의 규칙 때문에 황후는 될 수가 없었어요. 왕자까지 생산을 했지만 그래서 황후는 되지 못했지만 고종은 그녀에게 순원 황귀비라는 칭호를 주고 무척 총했었던 것입니다. 나이도 많고 인물도 별로 없던 엄비가 휘어잡은 것은 참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후세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있지요. 한편 우여곡절 끝에 간택까지 끝낸 이 혼인 계획은 없던 일로 하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종이야 이 해프닝쯤은 금방 잊어버리기 쉬운 문제죠. 그러나
왕비 후보로 간택된 김씨는 김씨 그 여자는 인생에 준 그 영향이 엄청났습니다. 왕이나 왕자들의 배필로 간택이 되면은 이미 그 사람의 정신적 배우자가 됨으로 해서 절대 다른 남성에게 정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완고한 그 조선의 도덕률 때문에 이 김씨녀는 간택녀라는 명예만을 지니고 20년간이나 수절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여인은 몇십 년 뒤 또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경위를 또 살펴볼까요? 1907년 영친왕이죠. 영왕의 배필로 간택되었다가 일제의 방해로 그가 파혼하고 1920년 일본인 나시모토 마사코 여사와 결혼을 하게 되자 평생 결혼하지 않고 수절했던 규수가 바로 민갑완이라는 규수가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와 영왕, 일제는 영왕을 납치하다시피 일본으로 데려가가지고 10여 년간을 부모와도 상면도 못하게 했습니다. 자, 민갑완 교수는 주 영국 공사관에도 근무했던 외교관 그 민병돈의 딸로서 영왕의 약혼녀로 정혼은 되었지만은 틀어버리니까 혼자 평생을 수절하게 된 거죠. 그 일제에 의해서. 왕의 삶을 살았어야 할 분이 사시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해야겠습니다. 간택될 때 하이틴이었던 김씨는 어이없는 굴레를 쓰고 이미 그녀를 까맣게 잊고 있는 고종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20대가 넘어 30대의 후반기에 이르렀습니다. 꽃다운 여성미는 이미 시들기 시작한 연령이 되어버렸죠. 브로그나이 문턱에선 그녀가 오매불망하던 고종의 곁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생겼던 것입니다. 친일 도배 윤덕영은 총독 하세가와의 사주로 순종의 도쿄 방문과 일왕을 배하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먼저 고종을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명실상부한 적의 군주에 대한 신하로서 예의를 다하는 것이었는데 비록 망했지만 한때는 일왕과 같이 일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응할 리가 없었습니다. 교활한 윤덕영은 고종을 압박하기 위해서 20년 전의 사건을 생각해내고 김씨 여인을 궁궐로 데리고 와서 고종 곁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완용이 합방 전의 대표 친일 매국노라고 그럴 것 같으면 윤덕영은 합방 후에 대표 친일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완용의 라이벌로서 합방 뒤에 고종이 이완용을 멀리하니까 그 틈을 파고들어서 총독부의 앞잡이 노릇을 충실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총독부에 적극 협조해서 큰 돈을 또 벌기도 했습니다. 윤덕영, 그의 모친, 그리고 옆에는 동생 윤태경은 누구냐? 순종비 순정효 황의 부친입니다. 김씨의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서 그녀뿐만 아니라 집안의 팔자가 필지도 모르는 그런 청을 부모들도 거절할 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고종은 그런 사건도 여인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펄쩍 뛰었지만은 총독부와 윤덕영은 막무가내였던 것입니다. 1917년 5월 말경에 길이를 택해가지고 여인은 고종이 거주한 덕숭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총독부는 그녀를 세월이 연륜을 지우는 그 짙은 화장을 하게 하고 새로 지은 황후의 예복을 입히고 황실의 문장인 그 백꽃 무늬가 빛나는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덕수궁 대한문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황실의 문장이 백꽃무늬라고 그랬는데 이 백꽃무늬는 그 이화여자 대학교 명칭이 바로 여기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여튼 이 은비는 1911년 장티푸스로 죽었지만은 그래도 그 망국의 황제 옆에는 이미 누가 있었느냐? 이강공이나 덕혜옹주를 낳아준 그 매력 있는 후궁들이 서너시나 되는
되니까 고종은 일제에서 그 강조를 지금 데리고 온 그 잊혀진 여인, 예? 뭐 맞아들이고 싶은 생각도 안 하고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그 일본을 통해서 일본한테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고종이 신랑이 신부를 거절했지만은 덕수궁에서 다시 내쫓을 권한은 이 망국의 황제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덕수궁에서 그대로 살도록 했던 것이에요. 결국 이 여인은 정화당이라는 존칭만을 얻고 방 한 칸이 그 덕수궁 한켠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 용돈에 불과할 정도 되는 월 300원의 생활비가 주어졌어요. 이 김씨 여인을 본 일본인 그 곤도 시로스케 그 묘사에 의하면 주름진 창백한 얼굴이 세월의 연륜을 보여줬다고 그럽니다. 이 미인이라는 말은 없는 것으로 봐서 인물은 그저 뭐 그렇고 그런 모양이었어요. 여튼 비록 어두운 세월을 보냈지만은 김 씨는 성격이 좀 도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년간 미완성의 황후의 꿈을 간직한 채 살아온 그녀는 덕숭에 들어와서도 황후로서 위치를 주장하면서 다른 상궁들과 거리를 두어서 미움을 받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도도한 태도였다고 그래요. 여튼 입궁하고 2년이 되어서 1919년 심야에 고종이 승하하게 됩니다. 그녀는 비로소 내전에 들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남편 고종, 이 고종이 죽은 모습을 대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종이 총애하던 상궁들을 포함해서 궁녀들은 그 영전에서 모두 통곡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고종의 죽음을 당분간 감추기 위해서 커튼을 내리고 궁녀들을 위협해서 울음을 그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해가 뜰 때까지 고종의 유해 앞에서 끝없이 서럽게 통곡을 하여서 자기 자신의 슬픔이겠죠. 내막을 아는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정화당은 고종 사후에 다시 덕숭을 나가서 이왕직에서 마련해준 집에서 약간의 그 생활비를 받으면서 여생을 보냈다고 그래요. 1919년 고종의 장례식, 독살설이 퍼져서 3.1운동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죠. 정화당이 언제 그 한스러운 인생을 마감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1930년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침묵을 남기고 슬프게 죽은 그녀의 심경이 어떠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보다 한 세대 뒤에 똑같은 비운의 간택을 받은 영왕 약혼녀 민가반 교수 심경을 빌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민교수 얘기를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민교수는 상해 등의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해방 후 귀국에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부산에 정착해서 빈곤한 말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1950년대 말에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 일반에 널리 알려졌고 1962년에 자신의 자서전인 백년한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약혼자였었던 영왕은 일본에서 뇌혈전증으로 쓰러져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다가 실어증까지 앓고 있었어요. 왕조의 부활을 걱정한 이승만 정부는 그의 귀국을 막고 있었고 영왕은 전후 사기를 당해 귀국도 못하고 일본에서 고통을 겪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영왕은 1963년 부인 마사코 여사와 함께 귀국해가지고 그때서 국적을 회복하고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1970년에 우리나라에서 사망하게 되죠. 자, 한편 할머니가 된 민규수는 자서전 서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간택이라는 인간의 계약으로 인하여 치르고 있는 공방생활 50년의 역사는 가시밭길 바로 그것이었다. 갈기갈기 찢기고 찢긴 한평생, 슬픔과 외로움에 지쳐 눈물마저 말라붙은 생애, 나 자신이 돌아보아도 애처롭게 그지없으며 허무하기 짝이 없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내 머리에 백발이 성성하니 이젠 마지막 갈 길도 멀지 않은 듯하다. 청춘을 공허히 보내고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들고 보니 5만 가지 한이 가슴을 메워 말문이 벙어리처럼 꽉 막힌다.
뭐 이렇게 써내려간 그 슬픈 자서전은 마침내 아직도 귀국을 못하고 일본의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영왕을 언급했습니다. 민규수는 그를 귀국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한국 정부를 나무랐지요. 그리고 자신의 오직 희망은 투병 생활을 하면서 내일을 기약 못하는 그 영왕이 영친왕을 영왕이라고 칭한다고 그랬습니다. 제발 자기보다 더 오래 사시는 것이라는 기원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자, 원망과 연민의 회한, 승하한 고정 곁에서 그토록 서럽게 울었던 정화당 김씨도 인생의 문을 힘겹게 닫으면서 내려놓지 못했던 그러한 해안이 아니었을까. 민가반 교수는 1968년 71세로 나이로 작고를 했습니다. 이 정화당 김씨보다 40년 뒤의 일입니다. 자, 이 글은 이왕직 일본인 그 이왕직 사무실에서 순종을 모시고 15년간 근무했던 곤도 시로스케가 쓰고 이인숙 씨가 번역한 대한제국 황실 비사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